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몸의 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속에 신경계가 없다면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은 불가능하겠죠. 이와 같은 신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행동과 정신이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계의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의 구성에 대해서는 가장 표준적인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가 있고, 또 이 정보가 전달되는 축색돌기라는 게 있고, 축색돌기 마지막에는 종말 단추가 있으며 여기에서 또 인접한 신경세포의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동물일수록 이 뉴런의 축색돌기는 수초로 덮여 있는데요. 수초가 덮여 있고 사이사이에 결절이 있는데 이 결절을 랑비어 결절이라고 하죠. 이런 수초가 덮여 있으면 전기 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색에서의 모든 전기적인 반응이 이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 점프하듯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끝에 바늘에 찔렸을 때 우리는 빨리 손을 빼서 피하죠. 즉 위험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을 때는 따끔하더라도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는 여러 많은 뉴런들의 작용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뉴런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적인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손끝에서 머리끝까지 다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뉴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전기적인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축색의 끝으로 가서 이 축색 끝에서 종말 단추에서 이제 어떤 신경화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다음 세포의 전기적인 흥분을 야기시키고 이와 같은 전기적 흥분은 다시 또 축색도기를 통해서 방금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자현미경 같은 관찰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의 뉴런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보 전달이 전기적인 전달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전자현미경 이와 같은 과학적인 도구들의 발견과 더불어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붙어 있지 않고 일정한 시냅스 간격이라고 하는 연접한 세포들 간에 간격을 두고 있고 이 간격 사이에서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정보 전달 체계는 전기적인 전달과 화학적인 전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냅스 부분을 발견한 과학자도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냅스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거기에는 아세틸콜린도 있고 또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신분열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파킨슨병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우리 몸에 도파민을 많이 주입시킨다고 해서 파킨슨병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서 우울증도 나고 불면증, 또 이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개체의 뉴런에서 전기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기 전달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이게 하나의 뉴런이라는 것이죠. 뉴런이 있고 수상돌기에서 축색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들이 뉴런의 안과 밖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뉴런의 세포막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투과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작동하지 않을 때 안정된 시기라 하는 그 시기에는 이 나트륨 펌프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가급적 밖으로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에가 플러스 이온을 가진 나트륨 이온이 많게 되고 세포 안에는 플러스 이온을 가진 나트륨 이온이 적게 됩니다. 물론 칼륨이 상대적으로 안에가 많고 밖에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도 플러스 이온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트륨에 비교해서 칼륨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구배를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염소 이온과 더불어서 바퀴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전이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와 같은 이온들의 분포에 의해서 정기적인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무런 자극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또 전기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략 이 마이너스 70mV는 세포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는 뉴런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 아직 반응을 하기 전 상태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외부에서 바늘에 찔리거나 여러 가지 자극이 주어지면 그 순간 그 위치에서의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속하게 세포 안으로 이제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되는 거죠. 많은 나트륨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던 세포 내의 전기 구배가 이제 갑자기 플러스 쪽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되면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 곧바로 이어서 칼륨은 자동적으로 다시 밖으로 배출하는 작동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에서는 플러스가 많아져서 갑자기 전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플러스 40mV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안쪽에 마이너스로 유지되어 있던 균형 관계에서 자석의 원리는 뭡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에서는 끌어당기고 같은 극성에는 밀어붙이죠. 즉 나트륨이 주입이 되면 그 플러스끼리에서 보내는 반발력이 생겨서 칼륨 이온 문이 열리고 이 칼륨이 나가게 되는데 이 찰나에 주변에 있는 Cl, 즉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여기를 지키고 있던 수비 균형이 또 깨지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방금과 같은 이와 같은 전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안으로 내보내면서 다시 원상태로 들어오는 안전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흐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이런 흐름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수초가 대표 있다면 수초가 대표 있으면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수초가 대표 있으면 이 유입이 없으니까 이 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훨씬 빨리 이렇게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한 속도가 빠를수록 전기의 흐름은 이쪽으로 이루어져서 전기가 흘러가는 작동 원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단위 뉴런에서의 전기가 흘러가는데 이와 같은 전기의 흐름에서는 시기적으로 보시면 전기가 처음에 안전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전이차가 역전이 되면서 플러스로 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이 되는데 너무 또 계속 작동하다 보니까 과분극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과분극 상태로 내려갔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안정된 상태에 돌아오는 이게 한 번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걸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냐? 한 번에서 1ms, 2ms, 3ms, 4ms, 즉
작용하는데 한 번 작용하는데 4ms, 4mm, 4mm, 4mm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 4ms라는 것은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1000ms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4ms, 0.004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 0.004초는 1초당 이 뉴런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최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50번을 폭발할 수 있는 거죠. 250번을 폭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250번보다 더 강한 자극, 500번의 자극이 온다면 이 세포 뉴런은 250번은 반응을 하고 그 사이에 나오는 250번은 반응을 못하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뉴런의 반응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빨리 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이러한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일 수가 있죠. 그러나 기계는 이 시간을 계속 더 단축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느 적정치가 있어서 그 적정치를 벗어나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개개의 뉴런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변화, 그로 인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조금씩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